2021학년도 11월호 편집장의 말 근로장학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독자 여러분은 근로장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작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의 대학생 멘토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급이 11,150원에 초등학생들 숙제를 봐주는 업무를 해서 일하기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아동센터가 위치했던 구의 방침에 따라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하고 수긍하면서도 급하게 새 아르바이트를 찾느라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해고 통보는 근로장학생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선 기자와 유수빈 기자는 이번 후 표지 이야기 근로장학생, 학생인가 노동자인가에서 위에 언급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닌 장학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장학금은 시급이 있어 일반적인 대가성 혹은 학비 감면 장학금과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장학생 외에도 이번 표지 이야기 후보는 쟁쟁했습니다. 그만큼 표지에 내걸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다은 기자와 홍은솔 기자의 지방을 떠난 학우들의 서울살이 기사도 추천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우들이 어떻게 집을 구하고 자취와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며 사는지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참, 이번에 학보 27페이지에 회대 대학생활 빙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공감이 될 법한 문항들이 많으니 친구들과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글 신다인 편집국장. 바로 잡습니다. 미디어센터는 2021년 10월 13면 학부 학생회 공약 얼마나 실천했나? 기사 중 9월 15일 학생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문장을 10월 8일 임시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었지만으로 바로 잡습니다. 같은 기사 회장단을 제외하고 전공대표로 남은 장학금을 국원끼리 나눴다는 문장을 회장단을 제외하고 전공대표 8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장학금을 나눴다로 바로 잡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꼼꼼히 확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더 나은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미디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앙도서관 저자와의 대화 북적북적 시즌2 진행해. 리드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저자와의 대화 북적북적 시즌2를 진행했다. 이는 학우들의 학내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번 학기에 이어 두 번째 개최다. 참여 방법은 최근 감상한 책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직접 필사한 뒤 게시판에 도서명과 저자, 페이지, 책 표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참여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 25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시상도 진행했다. 최지원 중앙도서관 차장은 이전에는 문화공연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그 결과 독서 후 책 속 문장을 필사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북적북적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필사를 통해 좋은 문장을 되새기며 기억하고 다른 학생들이 공유한 책과 문장을 보며 책을 찾아 읽어본다면 북적북적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앞으로도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 북적북적에 참여한 장수연 학우는 평소에도 인상 깊은 문장을 노트에 적곤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했던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종종 열리면 좋겠다고 활동 소감을 남겼다. 취재 조아영 수습 기자. 제목 성소수자 인권운동 소모임 음란 총장실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 요구. 리드 지난 22일 성소수자 인권운동 소모임 음란이 총장실 앞을 점거했다. 음란은 21일 열린 모두의 화장실 대토론회에서 김기석 총장이 한 발언을 규탄하고 모두의 화장실 설치 촉구를 요구했다. 김 총장은 지난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이 정확히 제기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를 위한 절차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음란은 김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8시 25분경 총장실을 찾았다.
응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어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총장님의 발언에 큰 절망감을 느꼈고, 그렇기에 밤새 고민하다 총장님과 대화하고 싶어 찾아온 것뿐이라며 총장실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응나는 몇 년째 화장실에 갈 권리를 유보당하고 있는 성소수자에게 보기 좋은 방식, 온건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며 저희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총장님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캡션 학우들이 총장실 문 앞에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한편 학우들의 연대도 이어졌다. 일부 학우들은 총장실을 찾아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취재 신다인 기자, 안다은 기자, 사진 신다인 기자, 취재 지원 홍은솔 기자. 제목 반대는 없지만 절차에 대한 질문들 던져져 모두의 화장실 대토론회. 리드 지난 21일 우리 대학 피츠버그홀에서 학생복지처 주최로 모두의 화장실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학 본부가 학내 사안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60여 명의 대학 구성원이 참가했지만 모두의 화장실 취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 vs 모두의 화장실 반대치 않아. 다만 합의 필요해. 찬성 발제는 신명철 성공회대 성소수자 소모임 음란 대표가 맡았다. 신학우는 모두의 화장실을 향한 오해와 우려를 언급했다.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면 여성이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에 노출된다는 우려의 신학우는 해외 사례를 보며 성범죄율이 증가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모두의 화장실 시설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성범죄나 불법 촬영물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학우는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 의의를 짚었다. 화장실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한 공간이 설계되고 운영될 때 누가 고려되고 누가 배제되는지의 문제는 결국 누가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반대 발제자인 임명권 학우는 모두의 화장실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임 학우는 현 비대위원장이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 당시 모두의 화장실을 공약으로 세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아 선거가 무산됐다. 그런데 해당 후보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으로 나와 총학생회 공약 사업을 이행하려 한다며 해당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 학우는 우리 대학은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고 수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대학. 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감춰지며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학교의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도. 발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김도연 학우는 반대 측은 모두의 화장실의 권리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찬성 측은 절차적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임 학우는 공동체로서 지녀야 할 다양성을 품어가는 과정에 모두의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대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옆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며 다수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학교의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과 비판도 나왔다. 김은수 학우는 학교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박 처장은 학교의 입장은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박상혁 학우는 학우들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학교가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학생복지처에 환영한다는 입장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학생들의 의견이 통합된 후 학교가 결정하겠다는 건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정호 학우는 추후에 어떻게 성공회대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것이냐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시연 찬성 발제, 반대 발제가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소수자가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기석 총장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김 총장은 토론회에 반대 의견이 정확히 제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가진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더 설득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 총장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인권적으로 더 향상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송석준 하구는 하루빨리 학교 측에서 설치를 도와서 아직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있는 하구가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세현 하구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런 공론장이 민주주의적 절차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취재 신다인 조아영 수습 기자, 사진 김요셉 기자, 취재 지원 안다은 유수빈 기자. 기획 제목 사라지고 생기고 퀴어 모임 순환사 리드 지난 9월 23일 성소수자 인권운동 소모임 음란이 출범했다. 음란은 출범문에서 성소수자의 일상은 버텨내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성소수자들에게 버텨야 하는 공간이었을까? 아니면 일상을 버티게 하는 공간이었을까? 소제목 2019년 사라졌던 퀴어 모임. 음란은 3년 만에 등장한 퀴어 모임이다. 우리 대학에서 가시적으로 활동했던 퀴어 모임은 성공회대 퀴어 모임 레인과 아스가르드가 있다. 레인은 2016년 1학기에 출범해 2017년 2학기까지 활동했다. 활동 당시 레인은 책 세미나 퀴어 문화 축제 참여, 대동제와 새내기 주간의 부스 행사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2016년 1학기에 성중립 화장실 캠페인을 진행해 2학기에는 성중립 화장실 포스터를 학내 화장실마다 부착하기도 했다. 아스가르드는 2017년 2학기 만들어져 2019년 2학기까지 3년간 학내에서 활동했다. 2019년 1학기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퀴어 혐오 표현이 작성됐고 아스가르드가 학내 붙여놓은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스가르드는 이에 우리 대학의 인권의식이 돌아가셨다며 장례식 퍼포먼스님들의 인권의식을 열었다. 이후 아스가르드는 우리 대학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느껴 퀴어 학교 아스가르드라는 이름으로 공덕역 인근의 사무실을 얻어 활동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또한 해체된 상태다. 사진 2019년 아스가르드가 진행했던 인권 장례식 현장. 사진 제공회 대알리 2019년도부터 아스가르드의 해체 과정까지 활동했던 오현서 하구를 만났다. 그는 성공회대가 유토피아 같다고 들어서 막연히 퀴어 모임에서 활동하며 안전한 공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같은 지향점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상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 당연히 모두가 같은 지향점을 생각할 수 없다. 지향하는 가치가 다 달라서 오히려 불화하기도 했다며 그는 학내의 혐오 발언과 구성원과의 불화로 인해 아스가르드가 자연스럽게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제목 사실 퀴어 동아리는 없었다. 레인도 아스가르드도 모두 퀴어 모임으로 동아리는 아니었다. 2017년 레인은 정식 동아리 인준을 신청했지만 회원 명부 제출과 전체 동아리 대회 참석을 요구하는 동아리 연합회 회칙 때문에 정식 동아리 등록이 기각됐다. 당시 성공회대 동아리 연합회 회칙 제1장 3조 5항은 신규 등록 원사, 동아리 회칙 일부 1년 사업 계획서, 10인 정회원 명부를 요구했다. 같은 회칙 2항은 신규 동아리는 전동대회 참석의 의무를 행하되 한 학기 후 준동아리 승격 심사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레인은 아우팅을 우려해 정회원 명부의 회원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동아리 연합회에 제출해 동아리 등록이 되지 않았다. 2017년 레인에서 활동했던 김재희 하구는 정동아리 인주는 일종의 지향적 가치로서 여겨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적 차원으로 정동아리가 돼야만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서 있기 위해서는 정동아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하구는 학생기구는 학생을 대표한다며 정동아리로 인준되지 않았지만 학생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대한 도전과 교란의 시도였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내부에서 정동아리가 돼야 하느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준의 의미가 주류 사회에 의한 인정에 치우치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다양한 가능성이 묻히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2월 기준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큐브에 등록된 성소수자 모임은 전국 66개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만이 성소수자 동아리를 정식 동아리나 자치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대 큐이즈 이화여대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고려대 사람과 사람 연세대 컴투게더 충북대 성소수자 인권연구회 등 시간이 지나며 퀴어 동아리를 정식 동아리로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 퀴어 동아리는 여전히 아우팅의 문제나 학교의 학칙에 인해 비공식의 영역에 존재한다. 음란도 소모임으로 존재한다.
이에 신명철 음란 대표는 활동을 바로 시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소모임으로 만들었다. 후에 동아리 승격이 가능해진다면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제목, 성공회대조차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 한국성공회재단은 2014년 퀴어 문화축제에 퀴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참가하는 등 국내 개신교 종파 중에서는 퀴어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커밍아웃을 했던 백승목 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고 올해 제36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이훈 후보가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다. 신명철 음란 대표는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표방하는 성공회대학교는 다를 것이라 생각해 우리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대와 우리 대학 분위기는 달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비대면 상황을 언급했다. 에타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로 인해 혐오 발언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고 그런 발언이 갖는 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모두의 화장실 논의를 지켜보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기본권인 용변을 볼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났다. 나처럼 성공회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성소수자 학우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고 전했다. 소제목, 퀴어 모임 성소수자에게 사회적 지지망. 신 대표는 트랜스젠더 A씨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사건, 변희수 여사의 부고 소식을 언급하며 소수자에게 장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물리적 공간이 없는 것을 넘어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존재와 경험을 소리쳐 알리고 우리 삶의 존엄을 나중으로 밀어낼 수 없도록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에 음란을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21일 총장실을 찾아가 음란은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요구했다. 총장실 문 앞에 붙어 있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 촉구 포스트잇. 신 대표는 성소수자의 존재는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이를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성소수자들이 고립감, 외로움,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감정은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을수록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흩어지는 성소수자의 삶과 경험, 그리고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소수자 모임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소수자 모임은 공동체에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것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란은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두의 화장실 설치와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캠퍼스 구축을 위한 직접 행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취재 신다인 기자, 사진 신다인 기자. 아우팅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 기획, 제목 지방을 떠난 학우들의 서울살이. 부재자치는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면 필수 불가결한 선택. 리드 2020년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연령별 순이동자 수 중 20대가 8만 1천 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전입 사유별로는 직업, 교육 등에서 순유입됐다. 서울로 순이동하는 인구의 대다수가 20대임을 고려하면 직업과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을 떠나는 20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지방을 떠나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송성윤, 박상혁, 박윤재 세 학우를 만났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기숙사는 불편해 언젠가 자취는 했을 것 같다. 사진, 캡션, 송성윤 학우의 자취방 전경. 송성윤 학우는 기숙사에 살았던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만의 공간을 꿈꿨다. 남자 기숙사가 폭력성이나 남성성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 있는 게 힘들었다며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고등학교 때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송 학우는 기숙사 1인실도 고려해봤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취를 선택했다. 그는 작년 3월에 월세를 내는 원룸형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방을 구할 때 비용을 1순위로 고려했고 방음 정도와 수압, 세탁기 위치, 그리고 방 안에 가구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도 파악했다. 사진, 캡션, 박윤재 학우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1년 반 동안 행복 기숙사를 살았던 박윤재 학우는 성공회대 대학원을 다니게 된 어머니와 자취를 시작했다. 그는 본가에서 두 사람의 집을 따로따로 구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재 박하구는 6평 정도 되는 월세형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집을 계약할 때 아르바이트 장소와 학교 사이에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 다음으로 두 명이 함께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햇볕이 들고 상태가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행복 기숙사를 나오니 기숙사가 불편했다는 게 확 느껴졌다며 지하 1층에 위치한 부엌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 모르는 사람이 룸메이트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의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취는 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려묘와 살기 위해 자취했지만 재개발 예정 소식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 사진, 캡션. 박상혁 하구가 함께 사는 고양이 미정을 안고 있다. 박상혁 하구는 엄마랑 둘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니까 따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반려묘와 함께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결심한 그에게 기숙사라는 선택지는 없었다. 우리 대학 생활과는 상벌 규정에 따라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자에게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사실상 기숙사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사할 수 없는 셈이다. 재개발 예정인 14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박상혁하고는 방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고양이가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꼽았다. 고양이의 활동성을 고려해 넓은 평수와 층간소음 문제가 덜한 1층을 골라야 했다. 박하구는 LH 전세 대출을 통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사진, 캡션. 서울 가든 빌라 정문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현수막이 걸려 있다. LH주택공사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업은 85제곱미터 미만 크기의 주택을 대상으로 LH가 일정 부분의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박하고는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을 합쳐도 일반 월세보다 싼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배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박하고는 정해진 예산 1억 9천만 원 내에서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집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찾게 됐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예정인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그가 사는 서울 가든 빌라는 재건축 정비 계획이 수립됐다. 거주하고 있는 집에 만족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나가야 할 수도 있다. 박하고는 이사 비용도 고민이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지만 자취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생존을 위한 집, 집을 위한 생존. 학우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안정된 공간이 이상적인 집의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재원 마련은 학우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였다. 박윤재 학우는 법적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증금을 해결했지만 월세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는 월세가 너무 부담돼 알바를 무조건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상혁하고는 자취 생활에서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휴학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하거나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닌 자취를 위해 당장 일해야 했다. 생활비 이외에도 고민거리는 많았다. 전주에 거주하던 박윤재 하고는 대면 수업 여부가 불확실했던 지난해가 가장 불편했다. 집을 하루 만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숙사를 잡아야 하나? 방을 알아봐야 하나? 그랬다가 돈을 날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다. 송성윤 하고는 혼자 자취할 때 식생활에 어려움을 얘기했다. 마트에 가면 식자재 대부분이 1인 가구에 맞춰져 있지 않아 밥 먹을 사람, 같이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버티는 곳이에요. 청년 1인 가구 평균 10.7평 면적의 공간에서 생활해.
박상혁하고는 내 공간을 통제하고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사회성을 습득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청년들은 그 공간을 내 집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자취는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의 영역이 됐다. 이들은 각자 집이 있는 건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집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윤재 하고는 학교가 아니라면 본가인 전주나 인구밀 집도가 더 낮은 지역으로 갈 것 같다고 한다. 서울은 버티는 곳이며 하루빨리 서울을 벗어나는 것을 꿈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약 4.2평이며 최저 주거 기준은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 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의 모호한 조항만 존재한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도 지방을 떠난 청년들은 오롯이 내 집 없는 채 서울살이를 시작한다. 취재 홍은솔 기자, 안다은 기자. 사진 안다은 기자. 기획. 근로장학생,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13년간 운영된 우리 대학 국가근로장학제도를 통해 학우들은 학내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시급으로 책정되는 장학금을 받는 학우들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 실정은 중앙도서관, 교무처, 멋짐 등 교내 곳곳에서 근로장학생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장학제도란 무엇일까? 한국장학재단 주관 사업인 근로장학제도는 학생이 학내외 근로지에서 근무를 하면 그 대가로 시급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 대학은 근로장학제도를 2009년부터 13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민주자료관, 중앙도서관, 성배드로학교, 멋짐 등 여러 교내외 근로지에서 근로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조현정 학생복지처 차장은 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대해 2021년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520시간 이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 차장은 대학의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시간을 단축해 운영할 수 있는 대학 자체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장학생은 근로시간을 근로가능시간 내에서 근로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계획할 수 있고 이 기준은 모든 근로지에 적용된다. 한편 휴게시간은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대학 근로장학생 선발 조건으로 특정 성별 요구하기도. 한국장학재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은 학비 감면 장학금, 대가성 장학금, 생활보조장학금으로 나뉜다. 모두 학생의 학업 증진, 성적 향상, 학생회 활동, 복지에 목적을 둔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근로장학금은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인 장학금처럼 학업 증진이나 학내 기여에 관련된 지원이 아닌 근로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을 제공한 뒤 시급에 따라 책정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근로지마다 우대 조건이 다르며 특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학기 국가근로 교내외 모집 계획을 보면 홈페이지 관리, 전화문의 응대, 기자재 대여 및 반납 관리 등이 상세 직무 내용으로 나와 있다. 또한 우대 혹은 요구 사항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능력, 언어 가능자, 특정 성별 등을 비고에 명시하고 있다. 사진 설명, 이번 학기 국가근로 교내외 모집 계획의 일부. 특히 민주자료관은 이번 학기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에서 선발 인원 3명 중 1명의 성별을 남학생으로 지정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청년진보당 성공회대학교 산타분해는 학내 설치된 대자보에서 근로장학생 선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학생들의 성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장학제도는 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조성된 사업인데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 취지를 무시한 채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 조건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박경태 학생복지처 처장은 민주자료관의 모집 공고에 대해 이 학기 민주자료관의 총 모집 인원은 3명이었으며 그중 1명을 남학생으로 선발하고 싶다는 근로지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한 근로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지에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정 성별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향후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할까? 사진 설명, 이재원 학우가 멋짐에서 근로 중인 모습. 실제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학우들은 근로장학생을 법정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까? 먼저 학내 유일한 교육근로지인 멋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원 학우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재원 학우는 현재 노동 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법정 노동자로 인정받아 주휴 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임금은 장학금과 다르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세금 신고를 하거나 노동자로서 더욱 책임을 지고 엄격하게 임해야 하는 등 일이 부가적으로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숙사와 섬김비 교과에서 근로를 했던 이성진 학우는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근로 규칙을 보면 생각보다 엄격하고 많은 기준들이 있다. 근로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장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노동의 기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진 학우는 근로장학생도 법정 노동자와 같이 근로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근로장학생들에게 때로는 합의되지 않는 기준을 강제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장학생은 장학의 개념이기에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을의 위치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노동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라며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근로장학생도 법정 노동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노동자와 근로장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 즉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교내 노동자와 근로장학생의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로 형태의 차이와 관련해 박 처장은 근로장학생은 근로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공식 블로그의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닌 장학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2006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장학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행정 해석에 따르면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 중 수업 시간의 근무 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다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근로장학금은 노동의 대가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는 근로장학제도를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개한다.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이처럼 근로장학제도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근로의 대가로 지원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근로장학생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와 완전히 같은 대상으로 보고 4대 보험과 같은 여러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근로장학금은 수혜, 봉사, 기여, 학업 증진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다르다.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생의 시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장학금이 일반적인 대가성 혹은 학비 감면 장학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은 학업과는 관련이 없는 노동의 대가이며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는 것은 노동력의 제공이다. 신경대학교 최한미 특임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근로장학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그는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새로운 노동계급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근로장학생의 노동환경과 임금을 보장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장학생은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위치에 존재한다. 근로장학생을 어떻게 정의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 유수빈 기자, 이혜성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출처 최한미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2021. 기획 연재. 연재 기획 1 학교에 애정이 없어요. 학교를 쉬는 학생들. 우리 대학 3년간 휴학률 평균 30.6%. 일반 대학보다 3.6% 높아. 우리 대학의 연간 휴학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번 일반 대학 평균 휴학률보다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운영을 고려하더라도 학우들의 휴학률은 다른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학우들은 왜 휴학을 선택할까? 학우들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 대학의 대학 적응 관련 지원, 휴학생 지원 실태를 알아봤다. 표 일반 대학과 우리 대학의 연도별 휴학률 비교 그래프.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 발표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일반 대학의 연도별 휴학률은 2018년 27.9%, 2019년 26.8%, 2020년 26.4%이다. 우리 대학의 휴학률은 2018년 32.4%, 2019년 30.4%, 2020년 2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일반 대학 평균보다 3.6% 높은 수치다. 소재 2일 2021년 우리 대학 휴학생 2명 중 1명 개인 사정으로 휴학해. 우리 대학 교육질관리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휴학을 결심한 학우 409명의 가장 주된 휴학 사유는 개인 사정, 취업 준비, 경제 사정 등이다. 학우들은 이 외에도 군휴학, 어학연수, 질병 등의 이유로 휴학을 결심한다. 이후 3학년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4학년은 취업 준비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가장 많았다. 표 2021년 우리 대학 휴학생의 휴학 신청 사유. 출처 우리 대학 교육질관리센터 제공. IT 2학년 이수민 학우는 인턴 활동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휴학을 결정했다. 이 학우는 휴학하게 된 계기에 대해 국립재활원 연구소에서 일하게 돼 휴학하게 됐다. 계획된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휴학이었다고 말했다. 이 학우는 인턴으로 일을 하면 학점 이수를 인정해주는 인턴십을 알아봤으나 우리 대학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다. 원래 휴학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 학우는 학업과 일의 병행이 어렵다고 느껴 어쩔 수 없이 휴학했다. 사용 1학년 유채훈 학우는 4학기째 휴학 중이다. NGO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 휴학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다. 하지만 유 학우는 복학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다른 백년 사단법인에서 일하며 학교 외의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유 학우는 학교 공부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 강의도 인터넷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다. 정보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지금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사용 2학년 조용찬 학우는 비대면 수업을 한 학기 경험한 후 휴학을 선택했다. 조 학우는 비대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너무 안 맞았다. 이게 학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스스로도 해이해지고 메리트를 많이 못 느꼈다. 토론 수업 같은 경우 대면으로 해야 메리트가 큰데 그런 점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몸도 정신건강도 상태가 많이 지쳐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19살 때부터 알바를 계속해오다 보니 팔에 염증이 생겨서 그전에 하던 식당 알바는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 학우가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휴학 신청을 하고 있는 사진. 한편 휴학 절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우리 대학의 휴학 신청 절차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포함돼 있다. 유 학우의 경우 지도교수가 대학생활 세미나 담당 교수였다. 유 학우는 대생세 수업에서 만난 교수와 속 깊은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학우는 교수가 나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대생세에서만 만난 사람인데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 학우는 수업을 들어본 적 없는 교수와 휴학 상담을 했다. 또한 그는 재학생들은 휴학하는 절차를 잘 몰라 휴학을 했던 사람, 휴학생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휴학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휴학하는 사유가 명확한 학우들이 많다. 어떤 게 문제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의 학생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휴학생 처우 개선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소재 이 대학의 서비스 수요 높아야 휴학 가능성 하락, 복학하고 싶은 대학 계약. 우리 대학 교육질관리센터에서 신입생 적응 검사, 학적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제작한 2021년 신입생 1학기 대학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를 끝까지 다녀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한 학기 다녀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휴학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또한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 대학생활 전념이지 수준, 주변으로부터의 지지 수준,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 등이 높을수록 휴학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세 학우 모두 휴학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 학우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부재, 학생상담센터의 인프라 개선, 대학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등을 얘기했다. 조 학우는 대생세는 사실상 학생들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생세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지는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류하고는 대학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대학 당국도 대학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보면 좋겠다며 교수님의 강의만을 듣는 것이 아닌 학교가 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하고는 주변에서 정신건강을 이유로 휴학을 한 학우들이 많다. 학내 심리상담사는 적은데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학생상담센터의 인프라 부족을 토로했다. 2021년 4월 기준 재학생 수는 2056명에 달하지만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전임상담원은 2명에 불과하다. 또한 조하고는 휴학생이 원한다면 휴학을 하기 전 학교가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상담사를 더 고용하거나 정신복지를 위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의 일반 대학 대비 높은 휴학률은 현재 대학 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학우들의 바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휴학생이 우리 대학에 가지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우들이 휴학 이후 학교와 단절되지 않고 학교가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대학 본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연재기획에서 이어집니다. 취재 유수빈 기자, 안다은 기자, 김계수 기자. 사진 안다은 기자, 김계수 기자. 사진 기획. 제목. 다시 만난 우리. 정부가 이번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했다. 2019년도 이후 발길이 끊겼던 교정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 대학은 일부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를 운영 중이다. 처음 학교를 온 신입생들과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학우들, 반가운 얼굴을 맞이하는 교수들의 발걸음엔 설렘이 가득했다. 느티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학우, 학생회관에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우 등 작년에는 볼 수 없던 모습들이 교정을 메웠다. 사진 캡션 1. 느티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우. 사진 캡션 2. 학우들이 학생회관에 모여 춤을 연습하고 탁구를 치고 있다. 사진 캡션 3. 학우들이 교양 필수 과목인 대학생활 세미나를 대면으로 수강하고 있다. 사진 캡션 4. 수업을 듣고 강의실에서 걸어 나오는 학우들.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환경. 제목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친구가 대단해 보이는 당신에게. 채식인으로서의 삶.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곁에는 채식인이 있는가? 한국채식협회는 2018년 기준 채식 인구가 150만 명이라 추산했다. 2008년에는 1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10배 가는 것이다. 그만큼 이전에 비해 많은 사람이 채식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인 2020년 1월 즈음부터 비거니즘을 내 밥상에 옮겼다. 채식을 하기 전에는 고기를 먹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지내왔다. 급식에서 가장 좋아하던 메뉴는 삼겹살이었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은 적도 꽤 있다. 나보다 치킨을 많이 시킨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주변에 제법 많은 사람이 채식을 하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아도 채식은 나에겐 꽤 먼 이야기였다. 7에서 80도 언저리에 있던 비거니즘 실천의 온도가 활동가와의 대화를 통해 100도를 살짝 넘겼고 그날 저녁 이모가 사준 치킨을 거절하면서 채식을 시작했다. 육고기를 안 먹고 고기 육수를 안 먹고 동물성 라면을 안 먹고 생선을 안 먹고 하다 보니 벌써 600일이 다가온다. 현재는 비건을 목표로 하며 불가피하게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는 밥을 굶어야 할 때는 페스코까지 밥상 구성을 넓히기도 한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지도나 배달앱을 켰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보이지 않을 때가 태반이기에 밥을 굶지 않기 위해 나름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근래 달갑지 않음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지칠 때가 많아 잘 채식하는 방법을 주로 고민하고 있다. 내가 이제까지 채식인으로 지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이 컸다. 같이 채식 음식을 고민하고 채식 한 끼를 켜 식당을 찾아가며 다들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시킬 때 채식 메뉴인 내 몫은 탐내지 않는 배려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프라는 이들의 노력만큼 따라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식당에 비건 옵션이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비건 옵션은커녕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 식품을 비건 호칭을 붙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맞춰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그것에 감사하기도 한다. 성공과 실패 멋진 사람.
그러나 내가 채식인임을 밝힐 때면 가끔 물음표가 달리는 반응이 올 때가 있다. 너 채식해? 오, 대단하다. 분명 칭찬이나 반문하게 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물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지성미를 고루 갖춰 어디 가서 꼴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대단한 이유가 채식 때문인가? 왜 채식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어떠한 칭찬은 사람을 가둔다. 비거니즘을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비거니즘은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치환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하지 않다. 여기서 비거니즘이 목표로 오독되며 비거니즘을 신격화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비거니즘은 목표일 수 있는가? 패스코락토호비건으로 이어지는 층위는 마치 비건이 최종 단계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비거니즘이란 명칭도 이런 오해를 한층 강화한다. 그러나 비거니즘은 최종만 성공이고 나머지는 실패일 수 없다. 오랑우탄 서식지를 파괴하는 파뮤를 사용하는 것과 직접 키운 닭의 달걀을 먹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비거니즘적이라 할 수 있는가? 멕시코에서 수입한 아보카도를 매끼 먹는 것이 바라던 것인가? 운송거리가 늘어날수록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이 죽는다. 비거니즘은 단순히 동물성 식품을 입에 담지 않겠다 해서 그치지 않고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비거니즘은 달성해야 하는 퀘스트일 수 없으며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적용되는 잣대는 성공 실패가 아닌 성찰별 생각 없음으로 새로이 구분 지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때 빛의 시기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비거니즘과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 미국 동물권리단체 인도적인 연구에는 채식주의자의 84%가 1년 이내에 채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이 싫었다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채식을 포기하는 이유가 인프라 보장의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채식인이라는 데에서 따라오는 강박, 그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비거니즘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다. 비거니즘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눈치를 보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주변인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내적으로는 채식인으로서 비치는 나의 행동을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과도한 관심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완벽한 채식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될 수도 있다. 채식인에 대한 이해의 밑바탕은 이러한 압박감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부터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서로 그럼에도 대단하다 라는 말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다. 나 역시 채식을 하지 않을 때 많이 했던 칭찬이기도 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채식인이 대단해 보이고 약간의 자책도 들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은 칭찬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추천한다. 채식인과 만날 때에는 채식인이 다양함을 견지해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는 채식을 시작한 동기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다. 누군가는 자신이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존재로 보이기 싫을 수도 있다. 이를 인지하고 다가가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전한 분위기에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적인 이야기는 교수님과 면담 자리에서보다 친구와 맥주 마시면서 하는 것처럼 말이다. 주변에 채식 옵션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채식인을 지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채식 옵션은 채식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가끔 속이 더부룩할 때나 해장할 때 비건 음식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에 학생 식당이 새 단장을 해 기대를 많이 했지만 비건 옵션이 따로 없다. 학생 식당에 비건 옵션 요리가 생긴다면 채식인과 갈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더 많아진다. 먹고 나오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도 좋고 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대화하다 비거니즘을 실천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나 막연하다면 어떡할까? 줄이기보다 안 먹기와 같은 명료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다. 우유, 소고기 등 품목에 해당할 수 있겠고 고기 없는 월요일, 6시 이후 비건 등 시간적인 측면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패스코락토호비건의 단계는 호칭하는 데의 편의를 위해 용어를 구분한 것이지 꼭 저 순서대로 비거니즘을 발전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기 먹는 양을 줄이자의 방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실천이 상당히 모호해져 스스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운동 방식이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드디어 우리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글을 썼다. 각자가 가지는 맥락들을 나눴을 때 많은 공동체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보낸다. 글 최혜성 전 청소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포세이대. 제목. 사회운동가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부제. 사회과학부 공이학번 손준호 변호사 인터뷰. 리드. 성공에 대해서 자신의 행복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도 고민하는 자세를 배웠어요. 그 배움에 걸맞게 그는 공익변호사단, 노동권리보호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26일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인 손준호 동문을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큐.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손준호 변호사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처한 법률적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언해 주거나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소송, 화해 등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큐. 변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뒤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1년간 환경운동을 했어요. 제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미나, 자전거 순례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직접 기획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들을 재미있게 했죠. 시민단체에서의 일 자체는 즐거웠고 적성도 맞았으나 급여 수준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제 눈엔 시민활동가가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보이지 않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운동도 활발히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로스쿨이 눈에 들어왔죠. 변호사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운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큐. 현실에 맞춰 직업을 선택했네요. 변호사가 되고는 어떤 사회운동을 하셨나요? 사회운동이라 표현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후원하는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부탁받아서 공익을 위한 헌법소원도 좀 했고요. 공립대 도서관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동을 하면서 공익소송과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있어요. 큐.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요. 의뢰인들이 처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매번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예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경찰과 검찰의 두 단계를 거쳐서 기소된 사건인 만큼 유죄 성립의 논리와 증거가 다 갖춰져 있어. 그것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해요. 제가 맡았던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어요. 어느 단체의 징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데이트 폭력건으로 제소된 사건을 조사해 징계 대상자의 실명이 기재된 징계결정문을 단체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러자 그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실명을 썼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어요. 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령 징계위원들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형사 고소했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징계했던 사람들이 형사처벌받을 상황에 놓였어요. 피해자와 징계위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래서 각종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도 4명이나 하면서 검사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면이 걸린 형사재판을 마치고 판사님께서 결국 우리 쪽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떠올릴 때마다 기분 좋은 결과예요. 큐. 학벌이 변호사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나요? 한국은 철저한 학벌 사회이므로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아무래도 성공회대가 한국 사회에서 주류적인 학벌에 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에 사회에서 움츠러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란 직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벌을 변호사의 선택 기준으로 삼는 의뢰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 그 문제는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능력을 보지 않는 사회는 아니기에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이나 꿈꾸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사회과학부 동문회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동문이 다양한 영역에서 학벌주의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를 잘해서 졸업하고서도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휴, 우리 대학에서 가장 재밌게 들은 강의는 무엇인가요? 사회과학부의 교수님들 강의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신영복 선생님의 정치경제학 강의가 떠오르네요. 정치경제학 이론 자체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강의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종종 생각나요. 감옥의 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도 해주셨는데 책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저자의 얘기를 생생하게 들으니 그 의미가 더 다가왔고 기억도 많이 나더라고요. 예컨대 교수님께서 목수는 집을 그리는 순서가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고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린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죠. 현장을 제대로 모르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을 쌓고 있는 지식인은 아닌지 반성할 점을 던져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휴, 변호사님께 성공회대란 어떤 곳인가요? 성공회대는 제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성공회대의 진보적인 학풍과 더불어 삶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교육은 세상의 모순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며 자신의 행복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성공회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성공회대에서 인문사회과학적인 소양을 내실 있게 현실과 소통하면서 배웠고, 그래서 결국 변호사라는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여력이 되면 좀 더 공익활동을 늘리겠다는 마음도 항상 품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성공회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휴,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질문이 어렵네요. 일단 변호사로서의 사명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공익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생계에 문제가 있어서 공익활동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두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휴, 법조계 종사를 꿈꾸는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이 되는 길, 그리고 참된 법조인으로 사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다면 자신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를 갖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조인이 된 것을 보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해요. 저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자 계속 노력할 테니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취재 김다영 기자, 김계수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제목 미얀마 봄 혁명을 응원하며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범국민적 지지를 얻고 201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웅산 수치와 NLD는 그렇게 힘을 잃었다. 지난달 민주진영이 군부의 무력 저항을 선포하면서 현재 미얀마는 내전 상태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부재, 하루아침에 제압된 민주주의. 미얀마 군부 딴마도는 첫 연방하원의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했다. 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이는 2020년 총선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 대통령, 아웅산 수치 그리고 NLD 고위 인사들을 구속하고 1년간의 국가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미얀마 국민의 민주적 투표로 창출된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군사 쿠데타는 아웅산 수치와 NLD의 집권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깨뜨렸다. 수치는 미얀마의 독립 영웅이라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의 딸로 8888항쟁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그녀는 군 통제 아래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으나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에 앞장섰다. 2015년 총선에서 NLD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는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로 군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견고한 장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사 독재에서 정치 개혁까지 미얀마의 현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와 민주 진영의 역사 그리고 쿠데타 이후 봄 혁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1885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은 버마의 반식민 봉기를 탄압하고 수탈 경제를 실시해 버마인들의 삶을 피폐화했다. 이 과정에서 반자본주의 반민주주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산됐다. 독립 이후 수립된 운우 정권은 사회주의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구성해 식민 수탈형 경제체제를 탈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빈약한 성과와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정권 기반을 흔들었다. 이 틈을 타 1962년 내윈과 그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 설립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내윈은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했으나 1987년 유엔개발정책위원회에서 최빈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미얀마인의 삶은 궁핍해지고 자유는 통제되었으며 미얀마 군부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최악의 평판을 얻었다. 그러다 2011년 미얀마 첫 민간 대통령 떼인 세인의 등장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는 정권을 잡은 후 아웅산 수치와 협력해 NLD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정치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얻었고 유럽은 미얀마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2008년 군부가 직접 제정한 신헌법이 미얀마의 근본적 민주화를 막아왔다. 신헌법에 따르면 의회 상하원 의석의 25%는 무조건 군부가 차지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전권이 군에게 위임된다. 봄혁명과 미얀마의 새로운 사회 2021년 쿠데타 이후의 시민저항운동은 봄혁명으로 불린다. 봄혁명 전에는 크게 두 차례의 중요한 민주항쟁이 있었다. 바로 8888항쟁과 2007년 사프란 혁명이다. 1988년 8888항쟁은 독립 이후 발생한 최초의 전국적인 민주항쟁이었다. 그러나 항쟁은 새로운 군사 쿠데타로 진압되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2007년 사프란 혁명은 군부의 갑작스러운 연로, 갑인상에 반발하는 것에서 시작해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군부의 강경 탄압으로 다시 진압되었다. 그리고 2월 1일 군사 쿠데타에 대한 즉각적인 대항으로 시민 불복 종운동이 시작됐다. CDM은 미얀마 전역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엔 노동자, 의료진, 소수민족 공동체, 여성단체, LGBTQ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포함돼 있다. 교사들 또한 CDM의 주체로 약 12만 명의 미얀마 교사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알려졌다. 노익야족의 CDM 동참은 소수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는 로힝야족이 오랜 기간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미얀마 사회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Z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조직, 선전하고 LGBTQ 단체들은 세계 성소수자 차별 철폐의 날에 반정부 시위를 진행했으며 예술가들은 익명으로 시위 홍보나 선전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해왔다. 탈영병들도 CDM의 주체다. 미얀마 군부를 끌어내려면 탈영병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8888항쟁, 2007년 사프란 혁명을 거쳐 2021년의 미얀마는 봄혁명을 통해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학생으로서 미얀마에 연대하기. 미얀마 쿠데타는 그전부터 들려오던 홍콩, 태국의 반정부 시위 뉴스와 겹쳐졌고 아시아 정세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 홍콩에서는 2019년 송환법 철폐 시위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중국이 보안법을 발효하면서 홍콩 민주화의 꿈은 사실상 좌초위기다. 태국에서는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총리 퇴진과 헌법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수성을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지는 고민하게 한다. 특히 민주항쟁의 역사를 계승하려는 한국에게 더욱 그렇다. 미얀마 봄혁명에서도 홍콩과 태국의 반정부 시위에서도 청년과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시위를 조직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해왔다. 우리 대학도 학생과 교수를 중심으로 미얀마 쿠데타 규탄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학생인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연대할 의무가 있다. 필자는 연대를 역사의 보편성을 인식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잘 아는 것은 연대의 첫걸음이자 궁극적 목표다. 그렇기에 아시아인이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우리 대학생들은
미얀마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미얀마의 봄 혁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글, 김은수 객원 기자. 서 제목 평범한 알바생 이야기. 20살이 되고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다. 첫 알바는 개인 식당 서빙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공연장, 치킨집, 카페에서 알바를 해봤다. 몇 년 동안 여러 알바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 나는 청년들이 알바하면서 겪은 부당한 일을 말해보고자 한다. 올해 초 치킨집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역 주변에 있는 유명 브랜드의 치킨집이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봤다. 사장은 면접이 끝나고 전화로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했다. 첫 출근은 사전교육이라는 명목하에 4시간 정도를 무급으로 일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전에 본 근로계약서와는 많이 달랐다. 근로계약서 아래에는 특약사항이라며 많은 조건이 적혀 있었다. 그중 가장 내가 불합리함을 느낀 조건은 본인 부주의로 음식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임금에서 삭감한다였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치킨집에서 일하다 보면 전화 주문과 배달앱 주문이 겹치다 보니 주방과 카운터에 주문 혼선이 온다. 그 혼선으로 인해 잘못 만들어진 치킨값은 내 월급에서 제외됐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장님께 불합리함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이런 상황을 어이없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치였다. 그 외에도 치킨집 사장은 CCTV로 내 모습을 감시하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장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을 통보하고 내 역할이 아닌 일도 시키는 등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해 제 기능을 못했다. 결국 나는 3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을 운운하며 최저시급의 90%만 줬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일했던 곳은 유명 치킨 브랜드 중 한 곳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도 일하며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몇십 분 정도 늦게 퇴근해도 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는 친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 수당 못 받는 친구, 휴가 시간 없이 하루 반나절을 일하는 친구, 심지어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반말을 듣고 존중 따위는 없는 인격적 무시를 당하고 이유 없는 화풀이를 겪는다. 지난해 권리찾기 유니온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이하 사업장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는 사업장이 40%가 넘는다. 주로 음식, 숙박, 식품 관련 사업장이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이었음에도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20% 이상이었고 시간의 수당과 야간 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57.5%로 조사됐다. 시간의 수당과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심해진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다. 하지만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밖에 없다. 월급을 받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갑이 된다. 그러다 보니 내가 처한 불합리함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부당함을 느껴도 그럴 수 있지, 기분 나쁘니까 빨리 잊자라는 식으로 일을 쉽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 아마 알바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추후 우리가 오엿한 제 직장에 취업해도 부당함을 쉽게 넘길까 걱정된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존중받으며 알바를 할 수 있을까? 글 차지희 기자. 교수기고. 제목 코로나 시기 노인의 어려움. 노년기에는 은퇴, 사별 등으로 사회관계가 축소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이 노년기 사회참여에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노인들이 또래 노인들과 모여
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고 TV 시청이 유일한 취미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방역 조치는 가족들 간의 교류마저 제한하게 되어 노인들의 고립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2018년 대비 우울의 평균 점수가 2배 더 높고 우울 위험군의 비율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뿐만 아니다. 자살 위험의 사례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더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지속되고 있을까? 우리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비대면을 강조하며 사회복지기관의 폐쇄 위주의 정책만을 고수하며 방문 서비스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참여의 극단적 감소의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쯤 종식될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일만을 수행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의 정신건강, 사회활동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좀 더 규모를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코로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외로움부라는 장관급 행정조직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영국이라고 코로나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겠지만 노인들이 고립되는 것도 그만큼 만만치 않은 사회적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들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는 기력이 떨어진 노인이 집안에서 필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나름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중요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이 훨씬 가중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글 남일성 사회융합자율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학생기고. 제목 겨울나기. 동짓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린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눈 내린 숲속 나무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간 다람쥐의 등 뒤 도토리가 놓여있듯이 우리 또한 저마다의 도토리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이에게 겨울밤은 몹시도 춥고 고독할 것이며 견디기 힘든 억겁의 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즈음 준비되지 않은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계절은 늘 제 시간에 찾아왔지만 당시 춥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것은 불안과 우울의 겁을 먹어 회피해온 탓입니다. 누구에게나 내재하여 있는 불안과 우울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마주하는가에 대한 것, 오직 그뿐입니다. 저는 회피하였고 이는 막다른 길을 마주하였을 때 정지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길엔 불안과 우울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 서 있었고 그렇게 첫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나는 두려웠고 어떠한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가 없던 세월이 그들과의 거리를 증명해주듯 쉽사리 다가갈 수 없던 이유에서일까요? 지금에 와서도 당시 그들과 함께한 기억은 적과의 동침인 듯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불편함 뿐입니다. 그들을 적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줄은 모르겠으나 그만큼이나 서먹한 관계로 우리의 생활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밤과 새벽 그리고 고요한 시간이 되어 그들이 다시금 찾아올 때에도 참아보지 못한 채로 나는 그들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동침이 이어짐에 따라 저는 점차 몰락해갔습니다. 몰락이란 무너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은 위치의 변화를 그리고 위치의 변화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인식했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가치의 상실, 살아온 삶 속에서 형성된 신념이 기억 속 그대의 얼굴처럼 쓰러져갔습니다. 담장 앞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그저 웃어 보였을 뿐이라면
몰락한 당시엔 주인 행세를 하며 나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감정이란 파도와 같아서 잔잔하게 일렁일 때면 감상할 수 있지만 성난 듯 과격하게 일렁일 때면 휩쓸리고야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만이 잡초처럼 무성한 의지할 곳 따윈 없는 황무지의 공간으로 휩쓸려갔습니다. 저는 개척지에 도착한 농부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라 할 것은 그들을 동력 삼은 잡초뿐인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혐오와 자기 멸시가 생명으로 자라나는 시공간 속에서의 생존은 참으로도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도 삶의 이유가 되어줄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과거와 현재가 포개어지는 현재를 구성하는 두 주체 간의 포옹이자 시간과 행위의 언어로서 생명을 부여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찬란한 빛을 수집한다면 나 또한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했던 겨울을 종이로 삼아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포개었습니다. 두툼해진 그 시간 위에서 저는 이제 몰락의 두려움 없이 밝아오는 새벽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겨울을 맞이하게 될 당신의 불안과 우울은 기억되지 못한 채로 축적되어 온 남모를 그리고 나조차도 모를 아픔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선 불안과 우울의 품속에서 웅크린 나를 깨어나야 합니다. 이 행위를 겨울을 위한 준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준비는 언어가 된 당신의 기억이어야만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당신의 아픔이어야만 합니다. 마주하는 당신의 용기에도 피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두려움에도 내가 당신께 건넬 수 있는 다른 말은 없겠지만 저는 그저 당신이 깊은 밤 속에서 꿈을 꾸길 바랄 뿐입니다. 글 임현장 사용 1.